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 8권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리뷰의 내용은 시대 배경, 소설의 줄거리, 낭독자의 감상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랑 8권의 시대 배경은 1925년부터 1928년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설의 주요 내용을 이뤘던 사건만 다루기에도 내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주요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순서는 의열단, 이승만 탄핵, 중국의 국공합작, 조선 공산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간에도 1927년에 창립하였으나 이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열단입니다. 1919년 3.1운동 뒤 당시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김원봉은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여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한 독립운동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과 함께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의로운 일을 열렬히 하자는 뜻의 의열단을 만들고 단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의 투쟁 방식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의열단은 주요 요인의 암살과 주요 지점의 파괴, 폭발하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런 결의를 실천에 옮겼던 의열단의 의거활동으로는 밀양 진영 폭탄 반입사건, 부산경찰서 폭파사건,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의거, 상하이 황포탄 의거,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동양척식 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폭탄 투척 의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의열단의 강령이 될 만한 내용을 김원봉에게 적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외교 독립론 등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에 입각한 독립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1923년쯤 의열단의 위세는 해외 독립운동 세력 중 가장 당당했고 그만큼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노선, 즉 무정부주의, 공산당원, 임시정부 등의 구성은 점점 내부 논쟁을 불러왔고 1925년 이후 의열단의 투쟁 방법은 개별적인 의거를 통한 암살, 파괴 투쟁이 아닌 조직과 규율을 통한 대중투쟁으로 변경됩니다. 소설 속에서 이광민이 방대근을 찾아와 자신도 의열단 대원이 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방대근은 우리 의열단도 이제 대중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탄핵당한 일입니다. 1925년 3월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탄핵을 보기 위해서는 당시 임시정부의 내분과 갈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임시정부 전체가 아닌 이승만 탄핵과 관련된 부분 중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20년 당시 임시정부의 구성은 다양했고 그에 따라 파벌도 심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기호지역, 즉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과 서북지역 출신으로 구분되었고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구분되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다시 만주 중심의 독립전쟁파와 안창호 중심의 실력 양성파 그리고 이승만 중심의 외교 독립파들로 구분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은 이동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이징에는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을 보고 임시정부를 반대했던 신채호와 박용만 그리고 애초에 무정부주의를 선택했던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등이 그들입니다. 그럼 임시정부의 분열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을 위임 통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었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면서 정부가 있는 상해에 있지 않고 미국에서 그대로 있었으며 구미위원부를 내세워 동포들이 내는 성금도 장악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일들이 쌓여서 상해 임시정부 내의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이에 1921년 2월 박은식 등은 임시정부의 근본적인 개혁과 진로를 위해 국민대표회의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위에서 말한 신채호, 박용만, 이회영 등 베이징 세력과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은 국민대표회의의 개최에 지지를 보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만주, 노령, 미주, 상하이, 베이징 등지에서 135개 단체의 대표 15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그대로 둔 채 개조만 하는 개조파와 임시정부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인물들로 새롭게 탄생시켜야 한다는 창조파로 의견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개조파에는 안창호, 여운형, 김구 등 임시정부 내의 사람들이 있었고 창조파에는 신채호, 박용만 등 베이징 세력과 공산당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많은 독립 세력들이 다시 국민대표회의를 탈퇴하였고 임시정부는 결국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시정부는 살아남았지만 그 권위와 위상은 크게 줄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이승만을 탄핵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1925년 3월 이승만의 탄핵안이 임시의정원에 상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체제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의 일종인 국무령제로 개편되었고 다시 주석제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승만이 탄핵된 이후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국무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주석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1945년 8.15 광복까지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국공합작이라는 말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라는 말이고 이는 중국 역사에 2번 나옵니다. 1차 국공합작은 중국 내 제국주의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1924년부터 1927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한 일이고 2차 국공합작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역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볼 부분은 1차 국공합작이고 2차 국공합작은 아리랑 뒤편에서 또다시 다뤄집니다. 1차 국공합작은 국민당과 1921년 7월 탄생한 중국 공산당이 제국주의와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합작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방식은 공산당원이 그 당적을 보유한 채 개인의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국공합작이 힘입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1927년 우한에 혁명정권이 수립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국민당 내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한 장제스가 1927년 4월 상하이에서 반공 쿠데타를 감행함으로써 국공합작은 결렬되었고 공산당은 불법화되었습니다. 소설 속 방대근은 만주에서, 윤철훈, 이강민은 연해주에서, 허탁은 조선에서 각각 중국의 국공합작을 돕기 위해 중국 광동으로 모였으나 장제스의 쿠데타로 국공합작이 결렬되자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볼 역사적 사건은 조선 공산당 창립입니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경 유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공산주의는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 주요 사회주의 단체로는 무산자 동맹회, 북풍회, 화요회, 조선노동당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화요회 중심의 인사들이 1925년 4월 조선 공산당을 최초로 창립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창립된 조선공산당은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으로 와해되니 그것이 신의주 술집 사건입니다. 1925년 11월 신의주 어느 술집에서 공산당 청년 당원들이 옆방의 친일 변호사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원의 집에서 박헌영의 기밀 문서가 나오고 이를 계기로 조선 공산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진행되고 조선 공산당은 와해됩니다. 이것이 1차 조선 공산당 와해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세력을 규합한 조선 공산당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민중 봉기를 계획하였으나 당시 위조 집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용의자 집에서 60만세 운동과 관련한 경문을 발견하면서 이를 준비했던 공산당원들이 또다시 일망타진됩니다. 조선 공산당은 1925년 11월 신의주 술집 사건과 1926년 60만세 운동 사건 등 1, 2차 조선 공산당 사건으로 조직이 와해될 정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재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해방전에는 모두 재건에 실패하였습니다. 소설 속 정도규, 고상환, 송중원, 허탁, 이경욱 등 동경 유학생 출신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조선 공산당원의 대대적인 체포와 재건 등을 이야기하거나 허탁 등이 도망다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1, 2차 조선 공산당 사건을 소재로 한 장면들입니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나서야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 공산당이 다시 재건됩니다. 이후 박헌영은 월북하였고 조선 공산당은 남한 지역의 남조선 노동당과 김일성이 창립한 북한의 북조선 노동당으로 양립하였으나 남조선 노동당은 모두 숙청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리랑 8권에서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의열단으로 있는 방대근과 윤주엽은 의열단원들과 함께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개의 공원 언덕에서 멋지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상해는 여러 나라들이 중국 대륙을 정복할 요량으로 만들어진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조개라는 각 나라의 치외법권 지역이 상해 안에 별도로 존재했었습니다. 방대근과 의열단 동지들은 오늘 상해 안에 프랑스 조개의 어느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임무를 받고 떠나는 단원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진을 찍는 것은 의열단의 오래된 의식이었습니다. 방대근과 윤주엽은 단원들의 가운데에 서서 사진을 찍었고 그날 밤 인천항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방대근과 윤초론의 임무는 조선으로 들어가 군자금 조성책을 접선하여 돈을 갖고 다시 상해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방대근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군산으로 가서 손판석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뜻밖의 큰 누나인 보름이를 만나게 됩니다. 방대근은 손판석으로부터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이나 소장농들에게 얼마나 깊게 들어왔는지 듣게 되고 방대근은 의열단 내에도 공산주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젊은 층 사이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시 의열단은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 여러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군산에서 정미소를 하고 있는 외눈박이 백남일은 자신의 정미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갑자기 깎아버립니다. 전편에서 백남일은 서무룡의 보호구역인 부두 앞 시장에서 보름이를 두들겨 팼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매월 서무룡에게 월납금을 내기로 약조했고 그 월납금으로 손해보는 돈을 직원들 임금 삭감으로 충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임금이 깎인 정미소 직원들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백남일은 파업한 직원들을 모두 내쫓고 그 자리에 부두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한순간에 일자리까지 잃은 정미소 직원들은 마을의 중학교 선생님이자 사회주의 세포이며 정도규의 후배인 고소환 선생을 찾아갔고 고소환 선생은 다른 정미소 직원들을 끌어들여 동정파업을 주도합니다. 동정파업의 사전적 의미는
파업 중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의 근로자가 동조하여 일으키는 파업을 말합니다. 군산의 모든 정미소 직원들이 함께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일본으로 들어갈 쌀의 양이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걱정한 주재소장은 백남일에게 임금을 다시 원래대로 낮추라고 압박하고 정미소 직원들은 원래의 임금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노동자 농민들의 동맹인 조선노농총동맹을 결성하고 내려온 정도규는 후배 고서완이 정미소 동정파업을 이끌어낸 것에 매우 흡족해합니다. 한편 정도규는 친구 유승연의 집에서 공호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정도규가 준 사회주의 관련 책을 공호가 모두 읽은 뒤 다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주의를 함께 하자는 정도규에게 공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60페이지 공호 스님의 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어찌 생각을 정하셨는게라? 유승연이가 문갑 안에서 유과가 담긴 작은 바구니를 꺼내며 공호에게 눈길을 보냈다. 글쎄요, 무식하고 바쁜 대로 요 책을 다 읽어보기는 했는데. 공호는 바랑에서 꺼낸 책을 유승연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꼬리를 사렸다. 책이 마음에 안 들던게라? 유승연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공호는 손을 젓고는 나아가 무식한 눈으로 보기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무엇이라드냐, 그 무산자를 위한 혁명이라는 것이 그저 동학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요. 동학도 인내천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멘치로 귀하고 공평하다고 했고, 동학군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모두가 차등없이 공평하니 사는 새 시장을 열자는 것이 아니었어? 한나 다른 것이 있다면, 아니 둘이 다른디 한나는 요것이 저 타국서 들어온 물건이란 것이고, 둘은 요 사상을 신봉하면 소련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독립을 도울 것이다 하는 것 아니겠소?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나 마음을 콱 틀어지들 못한단 말이고, 요것이 무슨 소린고 하니, 나는 애초에 가난하니 살았던 놈이라 죽으나 사나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편이고, 또 우리 식구 다 불태워 죽인 것이 외놈들이라 나가 죽을 때까지 외놈들을 쳐 없애기로 딱 작정이 되어 있다 그것이요. 그게 나한테는 요런 신사상이 따로 필요하들 않단 말이요. 나는 그간에 중옷을 입고도 대종교 사람들하고 아무 탈 없이 투쟁을 잘 해왔고, 나는 나라를 되찾자는 뜻만 같음사 어느 누구하고도 뜻을 합칠 수가 있어. 근데 아주 중옷을 벗어불고 나서기에는 그 신사상이라는 것이 그 무엇이냐, 참 그렇소? 예, 스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스님도 저희들도 더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일은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더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제일 큰 목적은 어디까지나 독립이니까요. 정도규는 공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승려인데다가 그 나름의 체험 논리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의 의식 전환이란 빠를 수가 없었다. 만약 의식 전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될 것이 없었다. 그가 견지하고 있는 투철성으로나 오랜 투쟁 경력으로나 그는 귀한 존재였다. 그런 사람과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야, 정선상이 그리 도량 넓게 생각해 주신 게 고맙구만이라. 근데 나를 믿어주신다면 나가 틀림없이 신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는 있겠구만이라. 공호가 유가를 집어들며 내놓은 제안이었다. 아, 예, 그리 협조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게 없겠습니다. 스님이 소개해 주시는 사람이면 마음 놓고 믿겠습니다. 정도규의 반색이었다. 유승연의 얼굴도 비로소 편안하게 풀려 있었다. 소쩍새는 반 깊은 줄 모르고 울고 있었다. 득보는 이미 시집간 원려비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가끔 원려비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비웁니다. 원려비는 신세호의 둘째 딸입니다. 이를 알게 된 공호는 득보와 인연을 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득보의 뉘우침에 마음을 돌리고 득보에게 결혼할 처자를 소개시켜줍니다. 득보의 동생 옥녀는 오빠의 결혼을 위해 남원 명창대회에 나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남원 명창대회에 나간 옥녀는 어렵지 않게 1위를 하고
전주 기생집에서 반년 동안 노래하는 것으로 스카웃됩니다. 자신의 결혼 자금을 위해 옥녀가 기생집에 팔려나간다고 생각한 득보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지만 옥녀는 기생집에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 노래만 부르는 것이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일을 진행시킵니다. 한편 동경에서 허탁과 송중원은 사회주의 학생 모임의 집회에 가기 위해 서두릅니다. 미행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골목길을 돌다 자신들에게 접선 장소가 바뀌었다고 다가오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이동만의 아들 이경욱이었습니다. 이경욱은 둘을 바뀐 접선 장소로 데려다주고 송중원이 자신의 아버지 이동만을 알아볼까봐 조심합니다. 이경욱은 요시다 밑에서 많은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접선 장소에 간 이들은 거기서 인사를 나누고 송중원은 이경욱과 같은 고향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1925년 3월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탄핵되었고 같은 해 4월 한성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방영근과 남용석이 있는 하와이 농장에서도 이승만의 탄핵 소식이 이슈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월 꼬박꼬박 냈던 독립자금이 상해 임종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승만이 착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는 독립자금을 내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용석은 자신과 이혼한 선미가 이승만을 믿고 자신에게 까불었었는데 이제 그럴 일 없겠다고 좋아하지만 다음날 위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미는 남편 남용석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남용석은 어느 날 이틀째 농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선미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이후 남용석은 와이키키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쪽이 바로 조선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송수익과 지삼출은 만주 무송으로 가는 마차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대종교 각 시교당 시교사들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의 주재자 한범린 선생은 답보 상태에 빠진 대종교 교세 확장에 대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불어닥친 공산주의라는 새 바람에 청년들이 휩쓸리면서 대종교에 입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종교인이었던 젊은이들마저 탈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견은 두 가지로 대립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협조를 모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약 15년 전 만주 통화연에 자리 잡았던 송수익과 그의 부대원들은 어느덧 모두 4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대종교에서는 그들에게 길림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독립군 부대를 지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독립군 투쟁의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삼출과 천수동 등 과거 역전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에 한탄하며 농사 지을 땅을 개간하기 위해 겨울에 먼저 길림으로 이동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흘 만에 돌아온 송수익과 지삼출은 마을의 수국이와 천수동의 아내 솜리댁이 없어진 사실을 듣게 됩니다. 수국이와 천수동의 아내 솜리댁은 양치성이 보낸 밀정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밀정들은 솜리댁을 고문하여 김동수라는 가명을 쓴 자가 바로 송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국이는 우여곡절 끝에 밀정으로부터 다시 탈출하여 마을을 향해 갑니다. 어서 가서 마을에 있는 순진하게 생긴 하서방이 바로 밀정의 끈앞풀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수익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양치성은 김제로 돌아와 송수익의 아내 안씨, 아들 송중원, 그리고 신세호 등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당시 송중원은 한성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송중원을 잡아들이면서 함께 있었던 공산주의 세포들까지 잡아들이게 됩니다. 신세호는 고문 과정에서 공허의 이름을 대게 되고 송중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모진 고문 끝에 풀려나게 됩니다. 한편 김제 만경평야의 부자 정재규는 동생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뒤부터 미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산에서 가장 큰 미두장에 살다시피 한 그는 이제 쌀을 판 돈으로 도박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땅까지 하나둘 팔아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려나간 땅을 둘째 정상규가
아무도 모르게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큰형 정재규는 땅 팔아서 노름을 하고 둘째 정상규는 만석군이 반드시 되겠다는 욕심에 자신의 형이 팔아넘긴 땅을 하나둘 사서 모은 것입니다. 막내 정도규는 두 형들과는 달리 김제 만경평화에서 일어나는 소작쟁이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조정하는 사회주의 세력 간부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 다수 검거의 내용이 실렸고 정도규는 밑에 일을 후배 고서왕과 친구 유승현에게 맡기고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한송으로 올라갑니다. 조선공산당은 재건에 실패하여 다시 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허딱도 비슷한 이유로 도망다니고 있고 친구 홍명준이 소개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송중원은 아버지 송수익의 문제로 감옥에 갇혀 실형 1년 6개월을 받고 어머니 안씨는 모진 고문으로 오른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장인 신세호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출소했습니다. 송수익의 일가 가족들이 모두 완전히 털린 것입니다. 송중원의 친구 허탁은 이번 일을 통해 송중원의 아버지가 송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허탁은 중국으로 건너가 지금 진행 중인 국공합작에서 조선의병대로 활동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허탁은 국제공산주의에 입각하여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먼저 돕고 중국 혁명이 성취되면 그때 우리도 도움을 받는 게 우리 독립에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중국 공산당을 돕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던 사회주의 조선 청년 학생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연해주 신안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연해주 공산당 윤철운의 사촌 동생인 윤선숙은 조광섭의 연애 편지를 계속 받지만 언제부턴가 이광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광민이 이미 조선에서 일가를 이룬 것을 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윤선숙의 마음속에 이광민이 점점 크게 자리 잡을 즈음 윤철원과 이광민은 위에 허탁과 같은 이유로 중국 공산당을 돕기 위해 중국 광동으로 떠납니다. 이광민과 윤선숙은 헤어지기 전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동만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사찰과장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사찰과장은 기생집에서 부른 옥녀에게 반해버립니다. 사찰과장은 이동만을 이용해 옥녀에게 몇 번 시중을 들라고 하지만 옥녀는 돈을 받고 술 시중을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이동만과 사찰과장은 옥녀의 약점이 오빠 차득보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차득보는 공허 스님의 제안으로 정도규의 공산주의를 위한 연락원 역할을 했었기에 이동만은 공산주의 핵심 세력으로 득보를 엮어버리고 옥녀에게 오빠를 풀려나게 하는 방법은 사찰과장의 시중을 드는 것이라고 은밀히 이야기해 줍니다. 옥녀는 오빠를 위해 이동만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결국 사찰과장에게 자신의 정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이동만의 둘째 아들 이경욱이 알게 되면서 이경욱은 아버지 이동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경욱도 아버지 생신잔치에서 노래를 불렀던 옥녀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름이는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삼봉이와 함께 시아버지와 남편이 묻혀있는 무주 산골로 넘어갑니다. 삼봉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는 등 너무 잘 자랐습니다. 오랜만에 무주골로 간 보름이와 삼봉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고 보름이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삼봉이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본군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말해줍니다. 장제스가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 중국의 국공이 분열되었고 중국 대혁명이 좌절되었습니다. 중국 혁명을 돕기 위해 광동으로 모여들었던 조선 의용병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정해야 했습니다. 연해주에서 온 윤철우는 연해주로 돌아가겠다고 이광민에게 얘기하면서 이광민은 꼭 연해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광민은 윤철운의 여동생 윤선숙과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윤철운의 말은 이광민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광민은 윤철운을 통해 인사를 하게 된 방대근에게 찾아갔고 방대근은 흔쾌히 같이 의열단에서 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의열단은 투쟁 방향을 암살 파괴 투쟁에서
대중투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시점이었습니다. 역시 윤철원, 이광민과 같은 목적으로 중국 광동에 있었던 허탁은 국내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음먹고 가는 길에 만주에 들려 송중원의 부친 송수익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국내 송수익의 가족들이 모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거나 고문 끝에 풀려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송수익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감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눈 내리는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고향을 바라보며 흐느꼈던 사람을 발견했으니 그가 바로 송수익 대장이었습니다. 만주에서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로 구성된 3부 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3부는 1924년과 25년 사이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내부 분열 등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만주에서는 3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삼출 등 송수익 부대는 길림에서 정의부 소속 비밀 연락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관원들이 찾아와 공산당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지삼출 등 남자들을 모두 엮어 잡아갑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1925년부터 1928년까지의 이야기가 저물어갑니다. 여기까지 소설의 줄거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리랑 8권은 역사적 배경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특히 임시정부와 조선공산당 부분은 급해볼 만큼이나 정리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며 크게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책과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 밤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하루 늦게 업로드했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리랑 9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